여러분, 벨전화 회사 들어보셨죠?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이 회사가 처음엔 단순한 특허를 기반으로 시작했다는 사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장인어른이 만든 회사라고 해요. 1877년 보스턴에서 조직되었대요.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주요 목적은 벨의 마스터 전화 특허를 보유하는 거였어요. 가디너 그린 허바드가 초대 이사이자 사실상 사장이었다는 거. 심지어 딸의 주식까지 관리했다고 하니 대단하죠. 토마스 샌더스라는 분이 주요 투자자이자 재무 담당이었고요. 최초의 지역 운영회사도 허바드가 조직했어요. 바로 뉴잉글랜드 전화전신 회사였답니다. 이 두 회사가 1879년에 합병해서 두 개의 새 회사가 탄생해요. 하나는 내셔널 벨 전화회사 보스턴에 본사를 뒀고요. 다른 하나는 인터내셔널 벨 전화회사인데 벨기에 브뤼셀에. 이때 테오도르 베일이라는 사람이 운영을 맡아 엄청나게 성장시켰어요. 내셔널 벨 전화회사는 또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데요. 1880년에 아메리칸 스피킹 전화회사와 합쳐졌어요.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아메리칸 벨 전화회사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몇 년 만에 일어났다는 게 놀랍죠? 작은 특허 하나가 거대한 통신 제국을 만든 시작점이었다니. 다음번엔 벨 전화회사 이름 볼 때 이 이야기가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 러시모어 산에 있는 대통령들 조각상 보셨죠? 문득 궁금한 게 왜 내 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을까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그냥 아무 데나 조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그냥 우연인가 했는데 아니었어요. 바로 햇빛 때문이었답니다. 조각가 구천 보글럼이 러시모어 산을 택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죠. 산이 남동쪽을 향하고 있어서 햇빛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조각상이 잘 보여야 사람들이 감상하겠죠? 이 거대한 작품은 1927년부터 1941년까지 만들어졌어요. 원래는 사우스다코타주 역사가 노안 로빈슨이 다른 인물들을 제안했었대요. 루이스와 클라크, 사카가위와 같은 서부 개척 영웅들이었죠. 하지만 보글럼이 국가적인 범위로 가자고 설득해서 지금의 대통령들이 된 거예요. 워싱턴은 건국, 제퍼슨은 확장, 루스벨트는 발전, 링컨은 보존을 상징하죠. 각각의 얼굴 높이가 무려 18m나 된다고 해요. 매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거대한 조각상을 보러 온대요. 이 웅장한 민주주의의 성질을 햇빛이 환하게 비춰주는 거죠. 다음에 러시모어 사진을 보게 되면 햇빛 방향을 꼭 확인해보세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쳤답니다. 이런 숨겨진 디테일들이 역사를 더 재미있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이제 러시모어 박사님이 된 거예요. 혹시 힌덴부르크 비행선 아세요? 그 폭발 사고로 유명하죠. 근데 이 거대한 비행선의 이름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 아셨나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진짜 소름 돋았어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힌덴부르크는 무려 독일 대통령의 이름을 딴 거였어요. 파울 폰 힌덴부르크, 1925년부터 1934년까지 독일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힌덴부르크 비행선은 그가 죽은 지 2년 후인 1936년에 첫 비행을 했어요. 이 거대한 비행선은 원래 나치 선전용으로 사용되었답니다. 14개월간의 비행 후 1937년 5월 6일 뉴저지에서 착륙 중 화염에 휩싸였죠. 이게 마지막 대형 비행선 사고였다는 사실도 놀라워요. 그전에도 여러 비행선 사고들이 있었는데 힌덴부르크가 가장 유명하죠. 생각해보면 비행선의 이름에 대통령의 이름이 붙었다는 게 좀 특별하지 않나요? 거기다 나치 선전용으로 쓰였다는 점까지 합치면 역사의 아이러니 같아요. 거대하고 웅장했던 비행선이 정치적 상징이 되었다는 게 흥미로워요. 그리고 그 끝이 너무나 비극적이었다는 사실이 더 애틋하게 느껴지고요. 이 비행선은 독일 프리드리히스하펜의 제플린 회사에서 설계하고 만들었어요. 당시 가장 길고 부피가 큰 비행선이었다고 해요. 다음에 힌덴부르크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름의 의미도 함께 떠올려보세요. 생각보다 더 복잡한 역사가 얽혀 있어서 신기할 거예요. 비행선 자체가 기술의 상징이었는데 정치와 엮이니 더 드라마틱하네요. 아, 이런 TMI 너무 재밌지 않나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가져올게요. 여러분, 혹시 펜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지 아셨나요? 저도 이거 알았을 때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흔히 쓰는 필기구, 펜 말고도 펜은 정말 많은 곳에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 작가들의 국제적인 모임 펜 인터내셔널이 있어요. 이건 전 세계 작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중요한 단체죠. 영국, 미국, 캐나다, 홍콩, 시드니 등 각국의 센터가 있답니다. 그리고 좀 더 의외의 의미, 말레이시아 페낭 국제공항의 IATA 코드도 펜이에요. 비행기 티켓에서 펜을 본다면 페낭 공항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웨일즈의 페나스 기차역 코드도 펜이라네요. 생각해보면 당연한데 이렇게 코드화된 건 처음 알았어요. 페루의 통화 단위 솔위 ISO 4217 코드도 펜이랍니다. 금융 앱에서 펜을 본다면 페루 통화라는 뜻이겠네요. 아르헨티나의 포더 에제쿠티보 나셔널, 즉 국가 행정 권력 시스템도 펜으로 불려요. 정치 뉴스에서 펜이 나오면 아르헨티나를 떠올려보세요. 심지어 플라스틱 소재 중 하나인 폴리에틸렌 나파레이트도 줄여서 펜. 여러분, 동전주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동전주조가 생각보다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놀랐어요. 그냥 동전 만드는 건 줄 알았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동전주조는 동전을 제조하는 과정을 말해요. 우리가 아는 그 주화 만드는 과정. 근데 말이죠, 코이니지라는 이름의 미국 잡지도 있다는 거 아셨어요?
이 잡지는 동전 수집가들을 위한 정보들을 담고 있대요. 아니, 동전 주조라는 단어 하나로 잡지 이름까지 지을 수 있다니.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석 주조, 틴코인이지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건 옛날 영국에서 정제된 주석에 매기던 세금을 뜻하는 말이었대요. 주석에 세금을 매기는 걸 주석 주조라 부르다니 뭔가 연결고리가 느껴지지 않나요? 심지어 동전 주조는 신조어나 원시어를 뜻하는 말로도 쓰일 수 있대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동전 주조에 비유한 거죠. 언어를 만들어내듯 동전을 만들어내는.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동전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신조어도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잖아요.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마치 동전이 여러 곳에서 쓰이는 것처럼요. 그래서 다음에 동전 주조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동전 만드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 잡지도 있고 옛날 영국 세금도 있고 새로운 단어까지 떠올려보세요. 진짜 똑똑해진 기분 들지 않나요? 왠지 모르게 지식이 뿜뿜. 일상 속 단어들이 숨기고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정말 많죠? 다음에 또 이런 신기한 사실 발견하면 알려드릴게요.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다비드상, 미켈란젤로의 최고 걸작 중 하나죠. 근데 이 거대한 조각상이 원래는 엄청나게 높은 곳에 놓일 예정이었다는 거 아셨어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진짜 놀랐어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원래 피렌체 대성당 지붕 위에 설치될 예언자 상 중 하나로 주문됐대요. 무려 17m, 17피트나 되는 이 조각상이 지붕에 있었다니 상상되세요? 그럼 왜 지금은 광장에 놓이게 됐을까요? 1504년 완성된 후 그 이용에 걸맞게 광장에 두는 게 더 좋다고 판단된 거죠. 그래서 피렌체 시청인 팔라초 델라 시뇨리아 앞에 짠! 하고 등장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었어요. 도시의 상징이 됐죠. 피렌체 공화국의 시민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존재였어요. 메디치 가문 같은 강대국과 위협에 맞서는 피렌체의 정신을 보여준 거죠.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지붕에 놓였다면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높은 곳에서 멀리 보였다면 그 디테일은 제대로 안 보였을 거예요. 1873년에는 지금의 아카데미아 미술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1910년 원래 광장 자리에는 복제품이 대신하고 있죠. 다비드상을 보면서 혹시 고개를 갸웃한 적 있으세요? 목이 좀 길거나 손이 유난히 커 보인다는 말도 있어요. 원래 지붕에 놓일 예정이라 아래에서 올려다볼 때 완벽하게 보이도록 설계된 거랍니다. 와, 미켈란젤로의 천재성 진짜 대단하죠? 다음에 다비드상을 보게 되면 이 숨겨진 이야기 꼭 기억해주세요. 여러분, 잉카 트레일이 단순히 걷는 길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 무려 3가지 다른 길이 합쳐진다는 사실 아셨어요? 몰레파타, 클래식, 원데이 트레일. 이름도 뭔가 스페셜하죠? 특히 몰레파타는 제일 길고 최고 높은 산길을 지나는 코스래요. 심지어 죽은 여인이라는 뜻의 완미와 뉴슈카를 지나기 전에 클래식 루트랑 합쳐진대요. 안데스 산맥의 클라우드 포레스트부터 고산 툰드라까지 환경도 엄청 다양하고요. 길을 따라 잉카 유적, 터널, 심지어 정착지까지 있다는 거 아셨어요? 마지막은 마추픽추 산의 태양의 문에서 끝나고요. 그런데 이 멋진 길을 걷기 전에 무려 4200m 이상 올라야 한대요. 그래서 고산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겠죠? 더 놀라운 건 이 아름다운 길을 보호하기 위해 페루 정부가 사람 수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최대 500명만 트레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것도 등반객은 200명뿐이고 나머지는 가이드랑 포터라고 하니 진짜 소수만 갈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미리 예약하는 건 필수고 성수기엔 빛의 속도로 마감된다고 해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될 줄이야.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그래야 후손들도 이 멋진 유적을 볼 수 있겠죠? 잉카 트레일, 그저 걷는 길이 아니라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네요. 다음에 잉카 트레일 이야기를 들으면 이 모든 사실을 떠올려보세요. 어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잉카 트레일의 비밀 정말 신기하죠? 다음에 또 다른 신기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최초의 전자컴퓨터 ENIAC 아세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놀랐어요. ENIAC 원래 대포 쏘는 계산을 위해 만들어졌대요. 미국 육군이 포병 사격표를 계산하려고 의뢰한 거죠. 그런데 완성되자마자 첫 번째 임무는 핵무기 연구였다는 거.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전쟁 중이었으니 제일 시급한 연구에 쓰였겠죠. 1945년에 완성된 ENIAC은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전자 디지털 컴퓨터였어요. 진짜 대단한 게 다른 컴퓨터들은 일부 기능만 있었는데 ENIAC는 모든 걸 다 갖췄죠. 튜링 완전했고 재프로그래밍으로 엄청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었대요. 존 모클리와 제이 프레스퍼 에커트가 설계했어요. 1945년 12월 10일에 실용적으로 처음 사용됐어요. 1946년 2월 15일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공식 공개될 때 언론이 거대한 두뇌라고 불렀대요. 와, 그때 48만 7천 달러가 들었는데 지금 돈으로 700만 달러나 되는 거 있죠? 전기 기계보다 1000배나 빨랐다고 하니 그 당시엔 진짜 혁명이었을 거예요. 미 육군 병기대가 1946년 7월에 공식적으로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1947년에 에버딘 시험장으로 옮겨져서 1955년까지 계속 작동했대요. 거의 10년 동안이나 최전선에서 연구에 사용된 거죠.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대포 계산기가 핵무기 연구의 핵심이 되다니. 다음번에 컴퓨터 볼 때마다 ENIAC의 놀라운 탄생 스토리를 기억해보세요. 기술의 발전은 항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새로운 지식 하나 추가요.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 2호에 대한 소식 들어보셨어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 원본 타이타닉보다 더 크다는 사실. 원래 배가 46,000톤이었는데 타이타닉 2호는 무려 56,000톤으로 계획됐대요. 2012년 호주 억만장자 클라이브 파머가 이 멋진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처음엔 2016년에 출항한다고 했었는데 계속 미뤄졌죠. 2018년으로 그리고 2022년으로 또 2027년까지 계속 연기됐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2015년부터 한동안 금융 분쟁 때문에 개발이 중단됐었거든요. 무려 5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였는데 쉽지 않았겠죠. 2018년 11월에 야 겨우 프로젝트 개발이 재개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이후로 5년 넘게 아무 소식이 없었대요. 다들 잊은 줄 알았던 2024년 3월 13일 드디어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타이타닉 2호가 다시 움직인대요. 그것도 2027년 6월에 첫 항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요. 생각해보면 이 모든 지연과 침묵 후에 다시 시작하는 게 대단하죠. 진짜 타이타닉처럼 복원될 내부 모습도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승객들은 과연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이게 진짜 가능할까 싶어서 놀랐어요. 여러분, 에펠탑에 별명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바로 철의 여인이라고 불린대요. 진짜 신기하죠? 이 별명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왜 붙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에펠탑은 무려 1887년부터 1889년까지 지어졌어요. 그 당시 공학자 구스타브 에펠의 회사에서 설계하고 건설했죠. 이 거대한 탑의 핵심 재료는 바로 단철이었어요. 이 단철을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1889년 세계 박람회의 중심 작품이자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어요. 처음에는 디자인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았대요.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인 문화 아이콘이자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 하나가 되었죠. 2022년에만 588만 9천 명이 방문객이 찾았다고 해요. 입장료를 받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기념물이래요. 무려 330m 높이로 파리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랍니다. 81층 건물과 비슷한 높이예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건설 당시에는 워싱턴 기념비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 구조물이었어요. 이 기록을 41년 동안이나 유지했대요. 대단하죠? 1930년 크라이슬러 빌딩이 완공되기 전까지 말이에요. 세계 최초로 200m와 300m를 모두 돌파한 건축물이기도 해요. 1964년에는 역사 기념물로 199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어요. 다음에 에펠탑을 보면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꼭 기억해주세요.